새벽의 안개는 마치 지난 세월의 기억처럼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경상북도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다온리. 그날 새벽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앞에 낯선이가 나타났다. 낡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하고 잿빛 코트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목에는 오래된 울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으며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 그 깊고 묵직한 눈빛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더듬는 사람처럼. 그 시각 마을 사람들은 분주하게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었다. 마을 이장 김정호의 장남 김도현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다올리 역사상 가장 큰 잔치가 벌어질 예정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천막을 치고 조화를 달며 음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등장하자 작업 중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지 거지하냐? 웬 휠체어 타고 기어들어와 젊은이들 몇 명은 나무 아래 모여서 비웃듯이 속삭였다. 그때 마을 어르신인 장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문득 작게 중얼거렸다. 이 눈썰미가 맞다면 저 얼굴은 도진우 아니야. 놀라움과 의심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도진우 그 이름은 이 마을에서 한동안 잊혀진 듯 했지만 과거에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는 김정호 이장의 친형으로 40년 전 말없이 마을을 떠났던 인물이다. 누군가는 그가 도시에서 실패해 떠돌이 노숙자가 되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대기업의 숨은 자산가가 되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전설 속 인물이 휠체어에 앉아 다시 마을로 돌아온 것이었다. 노인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한참을 마을을 바라보았다. 천막이 설치된 잔칫집 환하게 닦인 마당 사람들 사이를 오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그 모든 풍경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특히 붉은 기와지붕의 집, 그는 그 집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저려왔다. 그리고 그 집에서 마침내 한 남자가 걸어나왔다. 강건한 체격에 구릿빛 피부 인상은 단호했고 시선은 매서웠다. 저건 정호야. 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김정호는 잔치집 마당에서 노인을 발견하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누구십니까? 이곳은 결혼식장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이 노인이 결혼식의 기운을 망치기라도 할까봐. 그 순간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할아버지 여기 그늘에서 잠깐 쉬세요. 제가 시원한 오미자차 가져다 드릴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은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자그마한 찻집을 운영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맑은 눈동자, 그리고 한결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닌 그녀는 휠체어를 조심스레 밀며 나무 그늘 아래로 노인을 안내했다. 지은은 작은 스툴을 가져와 그 앞에 두고는 오미자차를 따랐다. 힘들게 올라오셨죠? 얼른 드세요. 괜찮아요. 여기선 누구나 환영이에요. 노인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고맙소. 이런 대접은? 오랜만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감정은 담백하고 진실했다. 그 순간 김정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딘가 불편한 듯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의 눈빛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다 멈췄다. 그 이마, 그 콧대, 그 깊은 눈동자. 무언가 떠오르려는 듯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설마 그럴 리가? 형님. 그 순간 다온리 마을 회관 앞 잔치마당이 조용해졌다. 몇몇 어르신들은 김정호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회관 담장 너머에서 익숙한 모습이 다가왔다. 바로 장노인이었다. 야야 저분이 누구 같냐? 장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 앞까지 다가와 노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순간 숨을 멈췄다. 이 눈은 분명 도진우야. 맞다. 나랑 어릴 적 논둑에서 메뚜기 잡던 그 눈빛? 설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휠체어에 앉은 도진우는 고개를 들어 장노인의 눈을 마주했다. 잠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랜 시간 묻혀있던 추억의 조각들이 조용히 떠올랐다. 김정호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 없어. 돌아올 리가 없잖아.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지은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저는 잘 모르지만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르신이신데 누구든 앉아쉴 권리는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더 따뜻해야 하지 않나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평소에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던 지은의 말에는 힘이 있었다. 도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엔 고마움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다. 한동안 그는 세상에서 잊힌 존재였으나 이 젊은 여인의 따뜻함 속에서 다시금 인간으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윽고 김정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도진우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경계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 정말 형님이십니까? 도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 하나에 수십 년이 담겨 있었다. 순간 장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진우야, 너 정말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었던 거냐? 이 늙은이는 너 돌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도진우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냥 세상 구경 좀 하느라. 그 말에 장노인은 웃다가 이내에 흐느꼈다. 참말로 이 마을은 너 없는 사이에 많이 변했어. 다들 바빠서 다들 남만 신경 쓰지.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낯선 노인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의 일부였고 잊혀졌던 한 사람의 귀환이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김정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과 책임 그리고 복잡한 과거가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것은 바로 그의 딸 김하윤이었다. 신부복을 입은 채 마당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인파를 가르고 휠체어 앞으로 다가왔다. 눈빛은 놀람과 혼란, 그리고 묘한 친숙함이 섞여 있었다. 혹시 예전에 저한테 사탕 주시던 분 아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어릴 때 회관 앞에서 자주 뵀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저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도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 후로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시더니 아무도 못 봤대요. 그래서 저도 잊고 살았는데 마당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모두가 이 노인을 잊었지만 그는 기억 속 어딘가에 늘 존재했던 사람이었다. 김정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시선은 흔들렸다. 그 순간 모든 허세와 권위는 무너졌고 오직 형에 대한 죄책감만 남았다. 그날 다운리 마을은 조용히 새로운 장면을 맞이했다. 과거와 현재가 맞닿은 순간 진심은 말없이도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다운리 마을의 잔칫날은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김정호 이장의 집 앞마당은 이미 천막으로 덮였고 흰색과 분홍색 풍선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다. 전통 혼례의 요소와 현대식 예식이 뒤섞인 특이한 분위기였다. 잔칫집 앞에는 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주차되었다. 문이 열리자 넥타이를 단단히 맨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바로 최무현 도시에서 건설회사 대표로 이름을 알린 인물로 김정호의 오래된 친구이자 이날의 귀빈 중 한 명이었다. 오, 잘 해놨네. 시골치곤 제법 정성 들였군. 무현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정호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몇몇 청년들은 그의 금팔찌와 번쩍이는 구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 누구도 조용히 길가 쪽으로 들어오는 한 휠체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진우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천천히 잔칫집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은이 조심스럽게 그를 밀고 있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오늘은 꼭 봐야 할 게 있어서 말이야. 도진우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잔칫집 문 앞에서 도진우와 지은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을 막아선 이는 곧 등장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하나가 다가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여긴 초대받은 하객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지은은 눈살을 찌푸리며 나섰다. 이분 예전에 이 마을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냥 잠깐 구경만 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럼 구경은 여기까지 하시고 안쪽은 사양하세요. 식준비가 바빠서요. 그는 딱딱한 태도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결국 도진우는 마당 안쪽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햇살이 닿지 않는 구석 음식 준비용 물통과 쓰레기 봉투가 놓인 근처였다. 한쪽 다리가 빠진 플라스틱 의자 삐걱대는 탁자. 하지만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 지은은 미안한 표정으로 옆에 앉으며 작은 그릇에 국을 떠다 주었다. 죄송해요. 여기밖에 자리가 없대요. 도진우는 웃었다. 괜찮아. 난 여기서도 충분히 잘 보여. 그 순간 무현이 등장했다. 그는 중앙 테이블에서 김정우와 웃으며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을 한번 휠체어 쪽으로 돌린 후 미간을 찌푸렸다. 어라 저 노인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잠시 후 그는 김정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야 저 사람 누군지 알아? 휠체어 탄 양반. 김정우는 고개를 돌려 힐끗 바라보다가 대충 얼버무렸다. 아, 그냥 옛날에 마을에 살던 사람 같은데 누가 데려왔는지 몰라. 무현은 가볍게 웃었다. 결혼식엔 꼭 이런 이상한 사람이 한 명쯤 나타나지. 근데 저 노인? 나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 옛날에 내가 궁할 때 도와줬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무현은 자신의 기억 속 인물과 지금 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이 겹쳐지는 걸 느꼈지만 일부러 모른 채 했다. 그러나 도진우는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다. 그의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숟가락이 국물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잔칫집 안에서 신부 김하윤이 다시 등장했다. 긴 흰색 드레스를 입은 채 천천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 도진우 쪽으로 다가갔다. 주변 사람들의 속삭임이 일순 멈췄다. 하윤은 도진우 앞에서 멈춰서 서더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단호하고 담백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반기지 못해서. 도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갰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잔치집 마당 한가운데서 김하윤이 도진우 앞에 머리를 숙이자 순식간에 주변은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잔을 입에 댄 채 멈칫했으며 아이들조차 소란을 멈추고 신부가 향한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김정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떨렸고 그 옆에 앉은 최무현조차 고개를 돌려 그 장면을 주시했다. 하윤아 너 뭐 하는 거니? 정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지만 하윤은 그의 말을 외면한 채 도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랑 다르지만 오늘 뵙고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을 보니 왠지 마음이 움직였어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도진우는 무릎 꿇은 신부를 향해 손을 살짝 내밀었다. 일어나렴. 이런 날 너의 무릎이 닿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란다. 하지만 하윤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꼭 듣고 싶어요. 왜 그토록 오래 이 마을을 떠나셨는지, 왜 돌아오셨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저 구석에 계셔야만 했는지. 도진우는 시선을 멀리 두었다. 그의 눈엔 저 멀리 푸르스름하게 물든 다운리 뒷산 능선이 비쳤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뛰놀던 곳이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나는 떠난 게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몰래 떠나려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마음이 다쳐서 그 자리에 남아있을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그 순간 김정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이건 잔칫날이야. 그렇게 사람 앞에서 예시를 꺼내면 뭐가 달라지는데. 도진우는 정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친동생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옛날처럼 매섭지 않았다.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슬픔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정호야,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나는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나를 잊고 우리의 기억마저 지워버리려는 건 참을 수 없더라. 잔치집 마당에 바람이 조용히 불었다. 깃발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양옆에 매단 꽃장식이 살짝살짝 흔들렸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늙은 여인의 모습이 등장했다. 검정 고무신에 남색 앞치마, 희끗희끗한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걸어왔다. 바로 김정호의 아내 박영희였다. 그녀는 잔뜩 굳은 남편의 옆에 섰다. 여보, 그만해요. 나 기억나요? 저 사람이 당신 형이라는 거. 나 혼자 알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해야 해요. 오늘은 그저 진심만 보여주면 되는 날이에요. 정호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영희는 도진우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형님,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렸고 너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왔었는데 이젠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말은 마당 전체를 울렸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은이 도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으며 오랜 세월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청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도진우는 오랜 세월 마음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분노도 상처도 미련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 맺혔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호야. 그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불렀다. 이제는 우리 둘 중 누군가라도 그 지난 시간을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니?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도진우 앞으로 다가왔다.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무릎을 꿇고 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형,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그리고 그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아침 다울리 마을은 어제의 장면을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했다. 잔치집 앞마당에는 여전히 풍선 몇 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전날의 뜨거운 순간을 품은 채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도진우는 새벽녘 가장 먼저 일어났다. 어젯밤 김정호 부부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말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게스트룸에 묵게 된 것이었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레 휠체어에 앉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보았다. 예전보다 근육은 줄었지만 지은의 도움과 꾸준한 재활 덕분에 이제는 혼자서 몇 걸음은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어릴 적 뛰놀던 그 마당 누런 강아지가 꼬리 흔들며 따라오던 그 길. 지금은 없지만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선명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아니 그냥 진우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죠. 김하윤이었다. 어제의 감정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더 단단해졌다. 물론이지. 네가 불러주기만 한다면 뭐든 좋다. 그녀는 마당 끝에 놓인 긴 나무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신 걸 보며 늘 궁금했어요. 그런 눈빛은 어떤 기억에서 나올까 하고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도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딸일지도 모르는 존재. 하지만 그는 스스로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윤아, 네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네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옆에 없던 아저씨를 처음엔 저도 못 알아봤거든요. 그 말에 도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참 오래된 그러나 진심 가득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지은은 작은 찻잔에 대추차를 따라 마루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도진우를 위한 따뜻한 국도 끓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라고 여겼던 도진우라는 사람. 하지만 그가 보여준 침묵 속의 인내와 따뜻함은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정의를 심어주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린 혈연이 아니지만
같이 웃고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을 나눈다면 그게 가족 아닐까. 그 순간 마루 끝에서 들려온 목소리. 지은아, 네. 이 집에 같이 살아볼래? 도진우의 말이었다. 지은은 놀란 듯 웃으며 되물었다. 아버지처럼요. 도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처럼. 지은은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네, 그럴게요. 우리 함께 살아봐요. 그날 오후 동네 어르신들이 김정호 집에 모여 도진우와 함께 늦은 점심을 나눴다. 웃음소리 탁자 위에 막걸리 잔 오래된 이웃들끼리의 허심탄회한 대화. 그 속에서 도진우는 비로소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결국 한 잔의 물이었음을 기억했다. 지은이 건넨 그 잔의 물이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값진 환영이었음을. 몇 주 후 다운리에는 작은 초대장이 나뉘어졌다. 그건 결혼식도 장례식도 아닌 옹기나눔회라는 이름의 초대장이었다. 초대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나눌 수 있었던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다시 모여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눠요. 보낸 이는 김하윤, 주체는 도진우. 처음 이 초대장을 받은 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잔치도 아닌데 무슨 모임이람. 하지만 호기심 반 미안한 반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장소는 다온리 마을회관 마당. 도진우가 손수 그렸다는 작은 현수막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용서와 이해는 함께 모일 때 시작됩니다. 네. 그날 마당 한켠에는 김정호가 직접 만든 장작불 아궁이에서 소뚜껑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었고, 박영희는 부침개를 뒤집으며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찻잔을 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한쪽 구석 하얀 천을 펼쳐놓은 벽에는 마을의 옛 사진들과 함께 누군가의 송을시가 전시되어 있었다. 바로 도진우가 과거를 회상하며 적어내려간 짧은 단상들이었다. 내가 떠난 것은 삶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내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는 오래 남는다. 가장 외로운 것은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눈이다. 지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손님들에게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도진우가 이 모든 장면을 담는 듯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네. 그날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과거 반장님이자 지금은 주민자치회장인 최무현 씨의 목소리였다. 마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저 한 분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의 존재를 이제는 기억하고 존중하자는 자리입니다. 도진우는 스피커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금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다. 느리지만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었다. 사람들의 박수가 흘러나왔다. 그는 마이크 없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이 마을을 떠난 지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가장 반가운 건 이곳의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살짝 웃었던 것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저를 기억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소녀의 한 잔의 물이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세우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가난도 장애도 나이도 사람을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 우리의 침묵입니다.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 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말의 여운이 더욱 깊게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그때 하윤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 옆에 섰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맞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고 이해보다 깊은 공감이 있다는 것을 배운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진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은 도진우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책을 빌려달라 했다. 그는 자그마한 창고를 고쳐 작은 책방을 열었다. 지은은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주말마다 무료 찻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박영희는 그곳에 부침개를 부쳐다 주었다. 그리고 김정호는 어느 날 도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 나도 이제야 알겠다. 형이 남긴 건 분노도 미움도 아니라 품격이었다. 도진우는 말없이 정호의 등을 두드렸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은이 작은 손편지를 건넸다. 아버지, 제가 받은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나눌게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도진우는 눈을 감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마지막 나눔회를 마친 날, 그는 마당 끝 오래된 나무 아래에 조그마한 표지석을 세웠다.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마음 하나가 세상의 냉기를 녹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단순히 한 노인이 돌아와 오해를 풀고 가족과 화해하는 이야기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많은 삶의 진실들이 담겨 있었어요. 외면, 편견, 침묵, 용서,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이해와 치유. 도진우라는 인물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외면했던 혹은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둔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다시 손을 내미느냐겠죠. 때론 한 잔의 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단지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울림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누군가처럼 상처를 주었거나 받은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관계를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도진우의 걸음이 보여줬으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진우와 마을 사람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더 깊은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우리 함께 이 따뜻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어봅시다. 고맙습니다.